네, 일요일 아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 그리고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또 XR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자료는 글라스노드 자료입니다. 일주일에 현재 비트코인 상황을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큰 주제는 압축된 범위라고 하는 건데 비트코인은 이익 실현이 둔화되고 있고요. 거래 지표가 둔화되면서 10만 달러에서 11만 달러 범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9만 9천 달러 지지선이 유지되고 있지만 현물 거래량 감소와 신중한 선물 시장 심리는 수요 급증 없이는 상승 모멘텀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이제 타이틀이거든요. 천천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차트는 프라이스 모델 쇼텀 홀더들의 코스트 베이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들의 평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단기 보유자들 155일 미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취득하고 나서 구매하고 나서 보유한 지 155일 미만 단기 보유자들의 평단가가 98.4K, 98,400달러라는 그런 그 차트입니다. 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난주입니다.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에 99,000달러까지 하락하여 단기 보유자 가격 기준선인 98,200달러 바로 위에서 잠시 지지선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빠르게 반전되었고 지난 화요일에 가격 하락 관련 헤드라인 이후에 가격은 10만 6천 달러, 최근엔 10만 8천 달러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5월 8일 이후에 통합되어 온 익숙한 10만 달러에서 11만 달러 범위로 돌아왔으며 이는 헤드라인 중심의 변동성 속에서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힘들었던,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이란, 벌써 조금 잊어버렸네요. 이스라엘하고 이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또 이제 미국이 또 막 이란을 공격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98,20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말아 올려가지고 현재는 뭐 10만 8천 불, 10만 6천 불, 7천 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크게 보면 10만 달러에서 11만 달러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코스트 베이스 디스트리뷰션 히트맵이죠. CBD 히트맵이라고 많이 하는데 CBD 히트맵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이 9만 9천 달러까지 하락하며 9만 3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 공급이 밀집된 구간 상단 근처에서 지지선을 형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은 2025년 1분기 고점 형성 이후 주요 거래 영역이었으며 구조적으로 중요한 가격대임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이 범위에서 유지되는 한 강세장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 범위 아래로 가격이 하락한다면 특히 이 구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반등하여 매도 압력을 가중시킬 경우 더 큰 조정 국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9만 3천 불 여기 있죠. 9만 3천 불에서 10만 달러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서 이제 뭐 매수를 한 거죠.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을 지켜주면 괜찮은데 그쵸, 여기를 깨게 되면 더욱더 큰 조정이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뭐 9만 3천 달러가 아주 중요하고요. 지금 10만 달러 이로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10만 달러 지지선이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선물 시장의 숏과 롱 리퀴데이션이죠. 양쪽에 레버리지 플러시가 있었다. 이거 보시면 선물 거래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난 주말에 급격한 가격 변동은 선물 시장의 변동성을 심화시켰고요. 24시간 만에 롱 포지션 청산 규모가 2,860만 달러, 그리고 숏 포지션 청산 규모가 2,52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양면적인 호가는 시장이 뉴스에 반응하면서 얼마나 빠르게 감정이 반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죠. 롱도 많이 청산되고 숏도 많이 청산됐습니다. 재미있죠. 그러니까 롱도 그쵸. 네, 세력들이 털어먹고 숏도 털어먹었다는 거죠. 동시에 비트코인의 비트코인 기준 미결제 약정은 36만 비트코인에서 33만 4천 비트코인으로 여기 보시면 미결제 약정은 마이너스 7% 정도 쭉 줄었습니다. 이는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양방향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보여줍니다. 미결제 약정의 급격한 감소는 투기적 초과분에 대한 일시적인 청산을 시사하며 파생상품 시장의 포지션 재조정을 시사합니다. 미결제 약정은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게 되면 뭐 익절 구간으로 접어들든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든 포지션을 정리를 안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 정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 건데 그게 이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었다. 힘들다는 거죠. 네, 계속 털리니까 유혈에다 털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익은 감소하고 거래량은 감소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수익성을 평가하기에 2020년에서 2022년 사이클 그때와 현재 강세장의 누적 실현 이익과 함께 실현 이익의 30일 이동 평균선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러한 변화는 사이클에 따라 자본 회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0년부터 여기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두 차례의 주요 상승파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상승을 통해 $5,500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은 한 번 큰 상승 2021년 4월 맞죠? 내려와가지고 2021년 가을 11월 신고점 찍을 때 또 큰 상승을 두 번 경험했고요. 그 전에도 여러 번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익 실현한 게 5,500억 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의 실현된 수익은 이미 6,500달러를 넘어서 이전 사이클의 총 수익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사이클보다 더 많은 수익 실현이 됐다는 거는 가격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맞죠? 네. 현재 시장은 세 번째 대규모 이익 실현 물기열 이후에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번 사이클은 이때 한번 크게 올라왔고요. 2024년 2월 3월이죠. 이때. 그리고 나서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크게 한번 올라왔고 이번에도 살짝 올라왔는데 그렇죠? 이 세 번째 대규모 이익 실현 물결 이후에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큰 이익은 확보되었지만 실현된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모멘텀이 완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 이런 걸 살펴보면 누군가는 이익 실현을 비트코인을 통해서 엄청나게 했고요. 누군가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갈 거라고 보시면 그래서 비트코인도 보면 결국은 평단이 좋아야 된다. 평단이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활동 지표에서도 유사한 침체 패턴이 나타났는데 온체인 거래량 7일 이동 평균 요거죠. 요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맞죠? 네, 주황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온체인 거래량 7일 이동 평균은 5월 말에 여기죠. 5월 말에 760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지만 최근 주말에는 520억 달러로 약 32% 감소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거죠. 네, 토탈 트랜스퍼 볼륨이 감소를 했다. 그리고 선물 시장도 보면 한편 선물 시장 거래량 또한 수주간 이렇게 그 수주간 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시장의 피로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봤던 현물 시장과 달리 선물 시장 참여자들은 11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활발한 거래를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올라가거든요. 올라와 있습니다. 현물보다는 낫다는 거죠. 이처럼 지속적인 투기적 관심은 레버리지 기반의 포지션이 최근
가격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는데 현물 기반이 아니고 이런 걸 보면 선물 기반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크게 믿을 건 못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선물 시장 참여는 2025년 1분기 사상 최고치 이후에 공격성을 이뤄가고 있고요. 연휴라 자금 조달 금리 그리고 3개월 선물 롤링 베이스 모두 여기 보시면은 다 하락 추세입니다. 네, 이 검정색은 비트코인 가격이고 다 하락 추세입니다. 자, 거래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롱 포지션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고요. 이는 더욱 신중하고 확신에 기반한 투기 환경이 약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현금 및 캐리 차익 거래 포지션의 증가와 더불어 공매도 포지션의 증가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정리를 쭉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에서 11만 달러 사이의 등락폭을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 가격 움직임은 거시경제 지표와 급격한 반전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CBD 히트맵은 2025년 1분기 고점 형성의 핵심 구간인 93,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강력한 지지선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장 피로감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익 실현은 둔화되고 온체인 활동은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최고가 상승세에서 현물 거래량은 의미 있는 증가에 실패했습니다. 선물 시장 참여는 여전히 활발하지만 자금 조달 금리 하락과 선물 롤링 베이시스는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시사합니다. 가격이 주요 지지선 위에 머무르는 한 강세 추세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수요 회복과 확신이 없다면 단기적으로 신고가 돌파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지선 저항선이니까요. 어찌됐든 마지노선은 93,000달러고요. 마지노선은 93,000달러. 그리고 이제 10만 달러 위에 있기 때문에 10만 달러를 지켜주면 더 좋다. 이것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10만 달러에서 11만 달러 요 사이에 있을 때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수요 회복과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신고가 돌파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글라스노드 자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요즘 이제 마이클 반데포프가 예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잘 안 하다가 요즘 아주 분석을 열심히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 자, 비트코인 차트인데 마이클 반데포프는요. 요 4시간 차트를 보면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비트코인에서 신고가로의 피할 수 없는 돌파가 다음 주 중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에 신고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강세적인 설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4시간 차트를 보면 쭉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0만 8천, 그죠. 10만 8,900불. 그러니까 10만 9천 불 정도만 다시 한번 넘어준다면, 그죠. 신고가 간다는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별 무리가 없어 보여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죠.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요것도 4시간 차트인데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5월 하반기에 쭉 빠져 다시 올라와 가지고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반데포프는 아주 좋은 추세다. 그렇죠? 그리고 0.02325, 0.02325 여기 그러니까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찍었던 이 전고점만 돌파하게 된다면 강력한 돌파가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비트코인 대비 이더는 어떻게 보냐면은 4월 초부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이더리움 시장이고 앞으로도 이더리움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 보면 토탈 3죠. 토탈 3. 비트코인 대비 토탈 3입니다. 비트코인 대비 토탈 3.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 토탈 3. 비트하고 이더를 뺀 나머지 종목들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인데, 요거는 이제 하루 차트인데 다행히 지금 이틀 정도 올라와 있어요. 이틀 정도 녹색 캔들 양봉이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토탈 3 차트에서는 강세 발산 현상이 나타나 앞으로 알트코인 시장이 상승할 것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어디냐? 첫 번째 목표는 4월에 고점 있었죠. 4월 달에 고점. 어떤 애들은 5월 달에 고점이죠. 4월과 5월 고점 그쪽으로 가는 게 목표다.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 여기에서 그렇죠. 100% 정도는 수익이 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 정도 수익이 나겠네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아마 140%에서 200%될 겁니다. 내가 가진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에서 4월달, 5월, 4월로 저는 기억하는데 4월 고점까지 갔을 때 몇 프로 올라가는지 하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건 많이 쳐져 있고 어떤 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큰 틀을 보게 되면 골드가 이번 그쪽 골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골드가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골드가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서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알트코인 파티의 잠재적인 문을 열어주는 거고요. 다음 주에 경제 데이터가 조금 더 나빠진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뭘 해야 됩니까? 돈을 찍어내야 되죠. 머니 프린터가 돼서 알트코인 불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리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어제 그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교차 항소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 분쟁 완전히 종료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상황 보도서를 8월까지 제출하고 최종 명령이 9월쯤으로 예상했는데 스스로 항소 취하로 최종 명령을 7월 안에 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종 명령안에 그동안 리플과 SEC의 합의안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기관 판매 금지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그겁니다. 기관 판매 금지가 풀리면 매우 좋은 거고요. 안 풀리면 이제는 ETF에 기대를 걸어야 됩니다. 일단 소송 리스크는 마무리 수순이라 ETF 승인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기관 판매 금지가 유지되더라도 기관은 ETF 사면 되니까 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최종 명령 시점이 앞당겨진 거라 우리들의 리플 홀더들에게는 아주 나이스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네요. 자, 그리고 오늘 볼 거는 사실은 요 토레스 판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토레스 판사가 요 리플의 사실은 법적인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토레스 판사의 성향을 본다면 앞으로 리플의 운명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토레스 판사는요, 하버드대 출신이고 컬럼비아 엘리트 혈통입니다. 그리고 XRP의 법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여성인데, 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그냥 XRP와 SEC 사건에 배당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의 배경, 그리고 이제 그녀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언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XRP 사건은 무작위로 진행되기는 너무 컸습니다. 가장 제도적으로 연결된 암호화폐인 XRP가 2020년 SEC에 의해 법정에 섰을 때 이 사건은 SDNY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자, 이것은 운이 아니라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된 게 아니라 이건 약간 뇌피셜이죠. 토레스 판사에게 맡겨진 게 디자인된 거랍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토레스 판사는 그저 평범한 판사가 아닌데요.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한 아주
수재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요, 프랭크 토레스라고 해가지고 뉴욕 대법원의 강력한 판사였고, 그의 할아버지는 브롱크스의 전설적인 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3대째 판사입니다. 대단한 집안이죠. 그리고 그녀는 뉴욕 사법 시스템에서 수십 년 동안 활동해온 엘리트 네트워크를 보유한 3세대 법률 전문가입니다. 자, 이러한 권력은 우연히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판사는 아니죠, 토레스 판사가. 자, 그리고 토레스 판사는 2013년 기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고요. 리플이 태어난 해와 같은 해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리플은 2012년에서 13년에 설립되었는데 토레스 판사는 2013년에 SDNY에 임명되었습니다. XRP 레저는 조용히 백그라운드에서 금융기관을 온보딩하기 시작했고요. 리플의 피할 수 없는 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가 이미 이때부터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하네요. 이렇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녀의 커리어 경로는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녀는 연방판사가 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금융사기 및 기관소송 전문, 그리고 NYC 형사법원, 그 후 뉴욕 대법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대규모 자금, 그 다음에 공공의 시선, 복잡한 기관 사건을 처리하도록 이미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리플 대 SEC와 같은 통제된 반대 사건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이력서를 충분히 갖춘 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23년 7월 토레스는 XRP의 부분적 명확성을 제공을 했는데요. 소매 업체의 과대 광고에 충분할 뿐 기관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당시에 소매점에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고 기관에 판매된 XRP는 증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벌금은 1억 2,500만 달러로 대폭 줄였습니다. 당시에 SEC는 2빌리언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20분의 1로 줄어준 거죠. 20분의 1로 줄어줬습니다. 양측이 모두 해결을 원하는 사건을 판사가 왜 지연시키나요? 2025년 최근에 리플과 SEC는 공동으로 이 사건의 기각을 요청했는데 토레스 판사가 거부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대중은 여전히 XRP의 운명이 불확실하다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XRP의 레일이 이미 건설되고 있는데 RLUSD, 그렇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RLUSD, 리플에서 미국 부채를 토큰화하는 온도, 그리고 AEON 파트너십 2천만 개 이상의 가맹점, 그리고 BIS의 연결, 그리고 IMF의 조종사, 그리고 기관을 위한 허가된 텍스, 법적인 건 그냥 거칠의 뿐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부한 이유는, 토레스 판사가 거부한 이유는 여전히 이러한 일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XRP의 운명이 약간 더 불확실하게 보이게 한 어떤 지연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을 제어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리플이 준비되었습니다. 은행들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지연이 생기는 걸까요? 토레스 판사는 법률의 메트로놈입니다. 규제 승인의 템포를 조절하는 사람인데 XRP가 소매업계에서 숨쉬게 하도록 하세요. 초크 기간 확장 시스템이 준비될 때까지 결제를 지연합니다. 조금 더 소매업계에서 지연을 이렇게 더 판을 키운 다음에 시스템이 조금 더 준비되면 그때 큰 판을 벌이라고 이렇게 그거를 토레스 판사가 타임라인을 제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숨겨진 소소. 토레스 판사는 콜롬비아 그리고 깊은 법률적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콜롬비아 로스쿨은요 SDNY 판사 여러 명을 교육한 동일한 기관입니다. 그의 멘토인 리차드 홀웰 판사는 블랙록,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및 WEF 기여자들과 함께 여러 기업 지배 패널에 참여를 했습니다. 법률 엘리트인들은 금융공학과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긴밀히 협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쓴 글인데 다 100% 맞을 수도 있고 100% 틀릴 수도 없습니다. 들어보면 또 그럴싸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요 토레스 판사의 멘토 리차드 홀웰 판사가 블랙록,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와 상당히 가깝게 연결돼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좀 본다면은 어쩌면은 법적인 그쵸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블랙록도 그쵸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XRP의 ETF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친 적이 있거든요. 어쩌면 그러한 작업을 또 이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좋은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정말로 XRP를 가진 분들은 또 좋은 성과를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쵸?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한 개인적인 생각에 그친다면은 역시 XRP도 그냥 하나의 알트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종 판결은 각자가 하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요일 아침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행복한 휴일 되세요. 고맙습니다.